네, 5년 전 11월 23일이었습니다. 평화롭던 연평도는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북한에서 무차별적으로 포탄을 쏟아 부으면서 민간인 사상자까지 발생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로부터 5년이 흘렀는데 여전히 북한의 도발 위협은 사그라들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가 내년도에 북한의 도발이 더욱더 빈번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두 분 모시고 관련 내용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열 박사 나오셨고요. 한국국방연구원의 부형욱 박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죠? 벌써 5년이 흘렀는데 당시의 상황을 좀 돌려보면은 군인 2명이 사망했고요. 그리고 민간인 사상자까지 나와서 그야말로 초유의 폭격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연평도 지역에 우리 민가에까지 포탄을 떨어뜨려서 굉장히 그게 좀 저희 국민들로서는 충격이 됐었는데 당시의 남북 관계가 좀 어땠습니까? 예, 이번에 연평도 포격 사건은 민간 지역에까지 폭탄을 쐈다는 의미에서 이제 정지연 협정 체결 이후에 처음 있었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해 봄에 있었던 2010년 3월에 있었던 북한의 이제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에 남북 관계가 냉각돼 있었고요. 네. 또 우리 정부가 오이서 조치를 통해서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모든 남북기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서 서해 해상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전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북측은 이제 우리의 실탄 사격 훈련을 문제 삼아서 계속 도발 위협을 해왔었는데요. 네. 결국 이제 11월 23일 날 전격적으로 북한 측에서 130여 발의 이제 포탄을 쏴서 우리 측에 이제 피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네, 이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에 우리도 이제 대비 태세를 더욱더 강화하게 됩니다. 그 실전 배치된 이제 뭐 다연장 로켓이라던가 K9 자주포 이런 무기들이 있지만 이런 걸로 과연 지난 5년 동안 북한의 도발을 좀 꺾었다고 보시는지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무기 체계가 많이 증강이 됐죠. 그렇지만 무기 체계만으로 그 동안에 있었던 좀 조용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일단 물론 무기 체계가 좋아야죠. 그리고 그 훌륭한 병사들이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지휘 체계나 어떤 조직이 마련이 되어야 되고 우방국의 지원도 백업이 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민간인들이 희생이 안 나도록 군에서 그런 것을 안심하고 작전할 수 있도록 민간인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체제도 갖춰져야 됩니다. 이 한 5개, 6개 정도의 이런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북한의 도발이 서북도서에 대한 도발이 억제되어 왔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좋은 무기 체계를 거기에 배치함으로써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거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K9 네. 자주포가 6문밖에 없었는데 증강됐고요. 다련장포 좀 오래된 거긴 하지만 130mm 다련장포 9룡이 배치됐고 앞으로 제일 새로 나오는 차기 다련장 천무도 배치될 예정입니다. 네. 북한의 갱도포병이라고 해요. 굴 속에서 쏘고 다시 굴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굴 속으로 이제 가서 타격을 할 수 있는 스파이크 미사일도 배치가 됐고요. 당시에 이제 대포병 레이더가 조금 구형이었는데 이것도 신형으로 아서-K라고 지난 목함지뢰 사건 이후에 DMZ 상에서 있었던 총격 사건 이런 것을 찾아낸 그런 레이더도 배치되었습니다. 네. 정찰기, 그다음에 방호벽 같은 것도 추가됐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력도 중요한데 병력도 증가되었고 지휘 체계로 할 수 있는 서북도서 방어사령부가 창설되었고요. 무엇보다도 한미가 공동으로 국지도발 대비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격 원점뿐만 아니라 지원 세력, 지휘 세력까지 이제 무력화시키겠다는 이런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기 때문에 지난 8월 25일에 있었던 남북 고위급 회담의 타결이 이번에 처음 적용이 된 거거든요. 공동 국지도발 대비 계획이 첫
번째 실현 현장에서 실시가 됐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로 했던 한미 간의 공동 대응의 결실이 이번에 남북 간의 합의를 이끌어낸 그런 결과다. 네. 하여튼, 네, 그렇게 설명할 수 그렇습니다. 있겠습니다. 네, 연평도 사건 이후에 우리의 대비 태세가 강화된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요. 이 서해 지역에서 앞으로도 긴장을 좀 늦추기는 힘들 거다 이렇게 많이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평해전도 그렇고요. 연평도 포격 도발도 그렇지만 왜 이렇게 서해에서 계속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예, 서해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1953년에 체결된 정전협정에서 한강 하구와 서해 5도 지역에 대한 경계선 획정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NLL을 둘러싸고 우리 측에서 설정한 NLL에 대해서 북한은 이걸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이 우리의 서해 5도를 지켜서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이 이제 과거와 달리 특히 서해 5도에 집중적으로 그 도발을 하는 이유는 네. 이게 이제 정전협정에서 합의됐던 비무장지대 DMZ 같은 경우는 유엔사 관할입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도발할 경우 네. 유엔사 또는 이제 미국하고 충돌하는 이런 문제가 되는데 그렇군요. 서해 5도의 경우는 정전협정에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북한군과 우리 군의 우리와의, 직접적인 예. 충돌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측은 우리 쪽에 이제 약점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도발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북한군의 전력이 궁금하거든요.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좀 보면은 10분 정도의 시간이면은 북한에서 서해 5도 점령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우리가 서북 도서 방어사령부를 창설하고 무력을 증강시킴에 따라서 북한도 대응을 했죠. 네. 고안포에 공기부양전 기지를 새로 만들었고 김정은이 무도와 장제도를 방문하면서 그쪽에 군사력을 집중시켰고요. 최근에는 올해는 무인도에 방사포 기지를 포대를 만들었습니다. 네. 4.5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굉장히 가까운데 거기에 방사포를 배치를 했다는 소문이 들어오죠. 이런 것을 봤을 때 북한군의 무력이 증강이 된 것도 사실이고 굉장히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렇죠. 가깝기 때문에 그게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아무 방어 조치를 안 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군사력을 그쪽에 집중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우리는 이 연평도 포격을 이제 포격 도발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걸 약간 수정해야 된다. 이 명칭을 연평도 포격전이라고 바꿔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포격전하고 포격 도발하고 크게 다른가요? 어떤 의미가 예, 있습니까? 우선 이제 용어상으로는 포격 도발이라고 했을 때는 네. 북한의 침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포격 도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일각에서 특히 해병대 사령부에서는 네. 포격전이라고 하면 정식 교전 행위로 이제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실상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해왔지만 침착하게 우리 해병대가 맞대응을 해가지고 사실상 승전을 거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의 도발만 강조하게 되면은 우리 해병대의 승전의 의미가 부각이 안 되기 때문에 네. 포격전이라고 하는 정식 전쟁의 의미를 규정하게 되면 우리 해병대가 당시 이제 연평도 사건에서 승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도 우리 네. 해병대가 제안한 것처럼 포격 도발은 물론 북한의 도발성을 강조하는 의미는 있지만 해병대 장병들을 또 사기를 위해서도 포격전이라고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발이라는 표현을 일방적으로 행해 왔을 때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도발인데 그러면 포격전으로 바꿔야 된다는 움직임에는 부영 박사께서도 저도 이제 동의하는데요. 공감하시는 거죠? 그 탈북자들 그쪽에 근무했던 탈북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군의 피해도 심대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해병대가 주장하는 승전의 의미가 네. 있다. 그리고 또 군의 이런 명예를 먹고 사는 군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좀 인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이제 북한에서 도발 으름장은 여러 번 났지만 아직까지는 실제 도발로까지 이어진 건 없는데요. 미국의 한 북한 전문가가 내놓은 전망이 눈길을 좀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내년도에 자신들의 어떤 입지를 더욱더 공고하기 위해서 도발을 더욱더 빈번하게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십니까? 예, 저는 이제 CSIS의 이제 빅터 차 박사가 주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비록 지난 8월달에 목함지대에서부터 포격
도발을 선제적으로 나타냈지만 네. 기본적으로 북한이 8.25 합의에서 보듯이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이런 남북관계 개선을 토대로 해서 대중관계, 대미관계, 대일관계 개선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북한의 의도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내년 1월 달에 북한은 이제 23년 만에 그 청년동맹 창립 7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할 생각이 있고요. 또 5월 되면은 36년 만에 당대회를 이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자체가 김정은 체제의 공고함, 또 체제 과실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자칫 어떤 국제적인 어떤 제재를 또 불러올 수 있는 이런 도발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네. 높지 않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이제 북한에서 도발하기에는 본인들도 어떤 리스크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5월에 그렇지 않아도 36년 만에 노동당 대회가 열리기도 하면서 이제 그 어떤 한반도 긴장 수위를 좀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라면은 도발도 감행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거든요. 예, 저는 오히려 그 북한이 그런 그 매년 신년사, 신년 공동사설 이런 걸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하겠다. 선제적으로 우리가 한국이 응하지 않더라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놓고 도발하거든요. 그렇죠. 2014년에는 한 40여 회, 45회 이렇게 도발을 했고 올해는 좀 도발 횟수는 줄어들었지만 너무 의미심장한 그런 그 대형 도발을 했거든요. 목함지뢰하고 SLBM 이런 것을 봤을 때 도발의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 그리고 또 북한이 이 국제사회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사회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한반도에서의 어떤 이 판을 흔드는 이런 도발을 함으로써 존재감을 과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이런 건 계속 추구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북한 관련한 보도를 저희가 자주 보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정은 위원장 이제 집권 이후에 내용들을 좀 보면은 어떤 그 김정은의 체제 또는 체제 정당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전과는 좀 다르게 좀 기민하게 반응한다 이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가장 큰 이유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 정실, 다시 말하면 이제 북한에서 얘기하는 이제 백두산 혈통의 가계라기보다는 어머니인 고영이가 이제 제일동포 출신이고 그래서 북한 사회 일각에서는 이제 백두 혈통이 아니라 후지산 혈통이다 이런 이제 비아냥거림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본인은 이제 자기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모양을 따고 흉내를 내고 있지만 실제로 그 김일성 주석은 김정은 일 위원장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만약에 어렸을 때라도 같이 사진이 찍은 게 있다면 대대적으로 홍보했을 텐데 그랬겠죠. 실제로 지금 이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같이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지금 이제 만경대 가족이라든지 이런 혁명 유가족들이라든지 이런 그 항일 빨치산의 어떤 전통을 그 정권의 정통성으로 과시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뭐 대북 비라라든지 또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그 IS 테러가 있었잖아요. 아주 무차별적인 그런 테러가 있었는데 사실 북한도 테러 국가로는 뭐 어느 정도 좀 뒤지지 않는 그런 전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위로 전문을 보냈다 그래요. 프랑스 측에. 그 어떤 좀 속내가 있을까요? 예, 그 공식적으로 북한도 테러에 반대하는 국가로 우리가 이제 알게 됐네요. 예, 그런데 이거는 아마 북한에 어떤 속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제일 악명 높은 인권 탄압 국가 그리고 테러를 지원하는 그런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국제사회의 어떤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성명을 냈다 이렇게 보고요. 최근에 국제사회가 북한을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어떤 그 홍보나 이런 차원에서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조 박사님께서는 그 정치적인 좀 속내가 있지 않나 이런 그렇습니다. 참 그러니까 방금 많습니다. 이제 부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작년에 김정은 위원장을 이제 그 유엔 그 인권 유린에 대한 전범으로 그러니까 그 형사 재판에 그 넘기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올해도 이제 유엔 총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어떤 탄핵의 움직임, 그러니까 인권 유린에 대한 그 규탄의 목소리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으로서는 이런 부분을 이제 좀 그 커버하기 위해서 오히려 선제적으로
이런 이제 테러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이제 새삼스럽지 않게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좀 북한이라는 국가에서 이런 위로 전문을 보낸다는 게 좀 저희로서는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연평도 폭격 도발 5주년 벌써 5년이 됐습니다. 북한 도발 위협에 대한 이야기들 좀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려볼 것이요. 그 8.25 합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부영 박사께서 저희가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당국회담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한 3번 정도 제안을 했던 걸로 알거든요. 근데 2번 정도는 거절하다가 3번째 마지막에는 이제 묵묵부답, 그러니까 뭐 거절도 뭐 수락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북한에서는 남측의 책임을 오히려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조금 빨리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 될 텐데 어떤 게 가장 좀 필요할까요, 지금? 글쎄요, 제가 그때 전망하기로는 이런 굉장히 전쟁 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이게 극적인 타결을 하면은 그 이후로는 물꼬가 맞습니다. 터지기 예. 때문에 오히려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될 줄 알았는데 네. 그게 다시 이제 예측이 조금 빗나간 셈인데요. 이것이 아마 남북 간의 어떤 그 교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그 원칙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 한반도에서의 그 군사적 긴장 고조가 양측에 다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것을 해서 어떻게든 다시 한번 그 테이블에 다시 앉는 그런 그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산가족 상봉까지는 그래도 저희가 별 무리 없이 어떤 도발 없이 순조롭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과연 북한에서 이렇게 묵묵부답하는 것이 주도권을 좀 갖기 위한 어떤 전략 중에 하나인 것인지 아니면 아직은 대화 테이블에 앉을 그런 내부적인 준비가 좀 안 돼서 대답을 못 하고 있는 건지 어떤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측면이 있을 것 높을까요?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북한이 지금까지 우리 측에 얘기해 온 것은 이제 대북 비라를 좀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된 네.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 군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대로 중단했지만 네. 대북 비라의 경우는 이제 우리 정부는 이제 민간의 일이기 때문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제 존엄을 훼손하는 작업이고 네. 남측의 이제 진정성을 이제 의심한다고 해서 아마 당국자 회담에서는 이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 문제를 이제 계속 걸면서 당국자 회담을 회피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우리 정부로 하여금 대북 비라 부분에서 개입하게 만들고 또 거기서 이제 자기네들이 관철되면 결국 향후 남북 당국자 회담에서 북측이 자기의 이제 유리한 입장에서 또 대북 협상, 대남 협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노리고 네. 지금 당국자 회담을 회피하고 있는 것 그럼 같습니다. 연내에는 어떤 대답이나 뭐 회신이 올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 뭐 시간은 뭐 한 달 이상 남았기 때문에 네.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네. 지금 북한이 단지 대답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수령을 거부할 정도로 완강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이 이제 내년 넘어가면은 또 한미 군사훈련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것과 연관시켜서 지금 다시 재개하려고 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이제 당국자 회담을 아마 연내 개최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어렵지 않나.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의 동향들 여러 가지 좀 짚어봤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열 박사 그리고 한국국방연구원의 부영욱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